매주 금요일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와치독이 있습니다. 알파고 신한시대 신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확인 전에 나왔던 오보들 관련해서 이 시간에 두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의혹 관련한 언론 보도 문제점들 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점들 좀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고 여기서 좀 어떤 역할을 언론들이 하고 있는지 좀 두 기자들의 총평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 알파고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주일 동안 읽었던 기사들 보면 주로 두 가지의 문제가 제 눈에 거슬렸는데 하나는 박원순 시장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소속했던 그 정당을 그 사건만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 하나 있고요. 솔직히 따져보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뜨는 자체가 무소속으로 떴던 거였는데 좀 약간 이념 논란을 굳이 많이 씌워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봤고요. 그래서 좀 약간 눈에 많이 걸렸고. 알파고 기자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좀 인권 변호사로의 그런 좀 좋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도덕적으로는 문제 제기를 크게 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면서 다음에는 끔찍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피해 여성분이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사들도 실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해명을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어떤 뜻인지. 형상 기자는요.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인에 대한 추모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고인을 둘러싼 이 고소 사건의 진상 관련된 보도가 좀 많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연결식 이후에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실제를 하고 있고 또 고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국민의회에서 선출된 공직자인 만큼 이 실체 규명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보도들이 의미가 없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보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 의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위로 박원순 시장이 이 고소 내용을 보고받았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었다고 보고 뭐 두 영역 모두 이제 진상규명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좀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여러 정황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연관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던가 이를테면은 이 중앙일보가 이 그 서울시장의 그 집무실 옆에 이제 침실이 있다라는 식의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이제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기 전에 그러니까 구청사에서 있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어뷰징들이 지금도 굉장히 좀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지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앞서 알파고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굳이 말하자면 여성분을 어떻게 명칭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지금 기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SNS에 지금 논란이 많고요. 호칭에 대해서. 호칭에 대해서 이제 뭐 피해자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그 고발자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렇게 하나 단어가 있었는데 피해 호소인. 그렇죠. 피해 호소인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말하자면 이 피해 호소인 단어는 예전에 오히려 진보 단체들로부터 나왔던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피해이라는 단어에 대고 우리는 사실은 주점을 둬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갑자기 오태훈 선배님 앵커님한테는 선배님 요즘은 살 많이 찌신 거 아니에요? 하면 그때 기분 나쁘시면 그때 일종의 피해이거든요. 참을 수 있어요. 이제 뭐 물론 이제 딴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그렇죠. 이제 피해이라는 거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건 피해예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했을 때는 굳이 큰 피해인지 작은 피해인지를 일단 우리는 가리지 않고 피해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양측에서도 크게 좀 약간
기분은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자는 일단 피해이고 물론 피해자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미 나왔던 진술들하고 분위기들 보니까 어떤 피해가 생기긴 생겼는데 그 피해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을 때도 좀 약간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기는 하니까 뭐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피해자로 가도 큰 문제일까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 처음에 이제 고소인, 피고소인, 네. 뭐 피해자, 가해자 그랬다가 피해 주장인, 뭐 네. 피해 호소인, 뭐 피해자 이런 이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고 언론사별로 이게 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 여가부라든가 시민단체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이제 피해자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참 이렇게 명칭에서조차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논란이 있었던 거는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KBS도 이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제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이제 방침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뭐 언론사별로 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아까 알파고 얘기했지만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도 뭐 예전에는 좀 많이 쓰였던 단어이기도 하고 뭐 금시초문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전에 이제 그 여성계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피해자라는 얘기로도 할 수가 있고 뭐 고소인이라는 얘기도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만 이게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그 예전에도 여러 이 피해자를 두고 여러 가지 명칭을 썼는데 그때는 좀 논란이 좀 적었다가 이번에 좀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됐던 것은 이른바 이 피해자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피해자가 피해를 받은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일부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린 좀 그런 상황까지 좀 놓여지게 됐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런 논란들, 혼란들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좀 무분별한 좀 2차 가해 논란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굉장히 많았죠. 뭐 지금도 관련해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 글쎄 뭐 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지금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는 것을 두고 그냥 그대로 옮기고 또 여기에 대해 누가 또 뭐 비판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그 사람의 말을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러이러한 네티즌은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 네네. 라고 얘기만 하고 마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저는 한편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뭐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는 이게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 인터넷 글이 좀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발언은 매우 잘못됐고 어떻게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했는데 근데 다만 좀 굳이 이런 커뮤니티에 가서 뭐 이런 글까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을 이제 퍼와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이 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기분이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슨 유엔 안보리에 속하는 그 나라들의 정상들이 하는 기자회견도 아닌데 네. 거의 이렇게 동신사처럼 모든 발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고 네. 누군지 알봤자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의 그 말들이 이렇게 일일이 왠지 미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하듯이 하는 거는 이 문제를 다루기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 좀 종합 기사로 나가야지 더 종합 기사로 나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을 제목으로 확 부각시켜서 따옴표를 딱딱 찍고 그 뒤에다가 이것을 마치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아이디 누구누구 쓰시는 분은 네. 이렇게 얘기했다.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끝. 이렇게 끝내는 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뭐 실제로 뭐 그 말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고 뭐 독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또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은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갖고 보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피해자에 대한 좀 안 좋은 말이라던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긁어와서 혹은 뭐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 글을 보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런 글들을 써도 돼요. 쓰고 자기 블로그 올려도 되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름을 아는 언론사들에서 그런 글들이 나오는 자체가 그 언론사의 언론 윤리, 퀄리티를 좀 약간 떨어뜨리는
기사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시사본부에도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네. 많고 적음이 있거든요. 숫자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 네네. 거기에서 좀 일정 정도 정제된 의견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동등하게 좀 올려드리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 뭐 취지도 중요하지만 이 편집이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정제가 돼서 좀 올리는 좀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알파고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런 권력형 성범죄 아니면 네. 이런 의혹들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좀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또 피해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사실은 우리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정상근 선배님이랑 이 주제를 다뤘는데 네.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왔을 때 누구도 풀지 못하는 묶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부르면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신화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잘라버리듯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명칭 자체를 없애야 돼요. 지금 동양 언론으로 보시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전 대통령 무슨 전 시장 아니면 뭐 피해자 아니면 피해 호소인 외국 언론은 부족한 이름이에요. 이름 밝기가 좀 약간 힘들면 그러면 앞에 있는 거로 쓰면 돼요. PJ. 한국에서도 뭐 이모 씨, 뭐 김모 씨라고 하면 되듯이. 근데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하려면 그 명칭이라는 그 문제를 뭐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네. 네네. 외국에서는 그냥 이름으로 대부분. 네, 이름으로 그냥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그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붙이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제일 보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잖아요. 모니카 레빈스키하고 예. 빌 클린턴 대통령 문제였는데 그냥 레빈스키 said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뭐 특별한 뭔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이 부분이 좀 언론과 관련해서도 더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 공히 이 진상 규명의 실체를 좀 많이 좀 밝혀달라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서 네네.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치독 다음 주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를 상대로 포털 입점이나 퇴출을 심사하는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5기가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언론 권력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이 이제 포털에 넘어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포털이 기사를 하나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언론사에서 좀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만큼 댓글이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네, 예, 네. 클릭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에 지금 뉴스 편집권이 어마어마한 좀 영향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었고 그래서 그만큼 비판이 정말 많았어요. 이 포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털이 뉴스를 편집을 하는데 왜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방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꾸 책임을 언론사에만 떠넘기고 본인들은 그 수익은 다 가져가고 왜 그런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느냐. 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포털에서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함께 이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매체가 포털 안에서 검색이 되게 하는지 혹은 뭐 그 일면에 그 노출 앞샷 화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민간 기구 그러니까 일종의 공적 기능을 가진 민간 기구에 맡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네. 뭐 양대 산맥이에요. 네이버 하고 다음 여기가 네. 이제 주로 이제 포털의 가장 커다란 곳이고. 네네. 구글은 그걸 안 하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는 그 어떤 기사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그 기사 홈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구글은 안 하지만 몇 개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이 아직도 야후를 통해서 예.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야후의 이제 이미지가 좀 약간 떨어졌어요. 그 대신 미국에서 이제 포털 사이트로는 MSN, 그 헛메일 네네. 그거 있긴 하지만 물론 사용의 비율로 봤을 때는 전지 차이죠 네이버하고. 우리처럼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언론 빈도가 높은 나라가 많이 없죠. 없어요. 그거는 비교 대상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네이버하고 다음이란 한국의 이 언론 모습을 그 이제 여러 가지 우리는 예전에 이제 외국 기자들이니까 워크숍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좀 간편하기도 해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이 모습. 왜냐하면 기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모여 있고 그리고 옛날 기사들을 찾기에는 너무 쉬워요. 5년 전에 이 주제에 대한 기사를 찾으려고 하면 네이버에서 찾기 쉬운데 이제 네. 외국에서는 구글에서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왜 한국에서 가능해졌는데 이 분위기가 한국에서 형성되는데 왜 외국에서 형성되지 않는가. 이제 따져보니까 한국의 독특한 특징이 물론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네. 예를 들자면 한국어는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몇 개 나라에서도 공식 언어이면 그럼 그 나라들에서도 한국어로 된 언론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국 회사인데 그 회사들까지 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미국은 영어를 쓰고 영국에서도 영어를 쓰지만 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쓰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그 한 나라 국가에만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뭐 해외 뭐 교민들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만 또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본도 약간의 좀 그래서 야후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아,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에서 자기 언어가 자기 나라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예, 예. 그러네요. 뭐 프랑스어라든가 뭐 스페인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그죠, 러시아나 동시에 마찬가지고.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 언론 노조가 제휴평가위 해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제 5기 뉴스 제휴평가위원들이 선임이 됐는데 네. 이 면면을 보면은 총 30명이거든요. 이 제휴평가위원들이 이 3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현직 언론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서울신문, 뭐 프라임경제, 뭐 MBC, SBS 뭐 등등 현직 그 언론사 관계자들이 이 평가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분들이 소속된 매체가 모두 포털과 뉴스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포털에서 뭐 신생 매체들을 포털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포털 안에서 기존 매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뷰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사용 광고를 실었을 때 이럴 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현재 관계에 있는 언론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기사용 광고에서 그 경고를 가장 많이 받은 회사가 이제 조선일보였습니다. 예, 근데 예. 조선일보 관계자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제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예. 우리나라의 특수성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언론의 상황들, 언론의 문제들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포털 여기도 좀 사회적인 역할이든가 언론의 책무 같은 것들에 다할 좀 의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